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도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중국 동북 삼성은 한국보다 훨씬 더 춥고 눈도 많이 내리죠. 특히 할비는 빙등제가 열릴 정도로 얼음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빙상계를 주도한 선수들 중에 조선족 동포들이 특히 많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라치완 선수는 조선족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중국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양양 선수를 키워낸 사람이 바로 중국 동포인 김미옥 감독입니다. 또한 중국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리만기 감독도 있고요. 이 밖에도 많은 동포들이 중국 빙상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위상도 드높이고 있다는 소식 들을 때면 제 어깨도 왠지 이렇게 아주 쫙 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트랜스픽션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이 동계 패럴림픽이 지난 13일에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또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 동포들 활약이 대단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빙상운동에서 항상 스케이트하면 네. 동포들이 50년대, 60년대부터 선수로도 맹활약을 했고요. 현재는 감독으로 그렇죠.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동포 우리 라지환 선수가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서 동포들 위상을 높였잖아요. 네. 라지완 선수는 현재 연세가 81세인데 네. 중국 빙상 운동 역사에 대해서 사실 인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1963년에 네. 일본 나가노 제57회 세계 빙상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에서 첫 동계 운동 중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빙상 운동계의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전설적인 분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금메달을 안겨준 다음에는 71년도부터 코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흥룡강 대표팀 코치하고 85년도부터 96년도 사이 중국 국가대표팀 코치도 하고 네. 그리고 97년도부터 2004년까지 흥룡강선 코치로 있으면서 후배 양성을 통해서 두 번째 전성기를 누린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빙상계의 라치완 선수 하면 모르는 네.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인정받습니다. 네, 1950년대, 60년대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 빙상계를 주도하고 맹활약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50년대, 60년대는 거의 중국 국가팀 세계 최고 수준 기록을 보유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정흥도 선생님, 네. 태권 선생님, 박다라 선생님, 임세준 선생님, 김창복 선생님, 허명수, 뭐 김영애, 김미옥, 최순자 선생님은 길림성과 전국에서 1등 이렇게 훌륭한 조선족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한때는 1등부터 6등까지 모두 네네. 조선족 선수들이 차지하는 저력을 네. 네, 과시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네, 네. 그렇죠. 이 중국의 첫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번에 땄었던 양양 선수를 키운 분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미옥 감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2002년도에 미국 솔테리아 시티에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500m 경기에서 중국 동계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 안겨준 양양 선수를 발견하고 네. 키워낸 분이 바로 김미옥 선생님인데 이분은 양양 선수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빙상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김미옥 감독이 다년간의 선수 감독 경험을 바탕해서 양양 선수를 이 신장이
뭐 1m 4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네. 상당히 작은 키잖아요. 그렇죠. 작은 키인데. 그런데 이 친구의 잠재력을 보완하고 제자로 받아들여서 세계적 스타로 키워낸 분이 바로 김미옥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 중국 빙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분들 또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그 김미옥 선생님 외에도 또 뭐 정춘양, 왕수억, 뭐 장청, 장례, 뭐 김영순, 량림화, 장큰병 등 이런 분들을 김미옥 선생님이 많이 양성했고 네. 이 안에는 중국에 있는 그 한족 선수도 있지만 조선족 선수들도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현역 중 빙상 종목 조선족 감독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은 량림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현재는 53세이고요. 네. 또 그 이분은 또 김미옥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제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중국 동포분들이 진짜 체육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 량 감독은 지금까지 양성한 제자들이 전국과 세계 경기에서 460여 개의 메달을 따냈다고 합니다. 아, 네. 그 어떻게 보면 뭐 이 량 감독처럼 유명한 감독도 굉장히 많지만 네네네. 한 명이 양성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메달 땄다는 거는 그러네요. 대단한 활력을 하신 거죠. 네. 아, 정말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고국에서 있는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막 들뜨고 기쁘거든요. 네. 우리 동포분들은 더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 그렇게 많은 소수민족 중에서 조선족 선수가 사실 인구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숫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과 그렇죠. 네,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아, 정말 소식 들을 때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우체통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안행월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밥 한 끼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극히 평범한 밥 한 끼라는 낱말이 이순의 나이에 이렇게 힘들게 안겨올 줄 나는 몰랐다. 오랜 세월 남편이 한국에서 체류하고 아들이 독립하면서부터 밥 한 끼는 나에게 너무나도 가볍고 쉬운 일이었다. 혼자 사는 세상에 굳이 밥상에 격식은 필요 없었다. 남들은 국이요, 김치요, 볶음채요 하지만 난 아침이면 우유 한 잔에 야채 샐러드나 닭알 한 알이면 충분했었다. 그런데 남편이 귀국을 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밥상에 김치는 물론 각양각색의 짠지도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볶음채에 국도 있어야 했다. 한식이 나는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에 대한 최소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습관이 안 된 일상에 말없이 잘해 나가는 듯했다. 그런데 한국 입맛에 습관이 돼버린 남편의 입맛을 맞추기는 너무나도 힘들었다. 밥하기도 싫었고 버거워서 탈출의 구멍을 찾기 위해서 잔머리도 굴릴 때가 있었다. 아우, 여보, 오늘 우리 외식 한번 해볼까? 어느 식당에 이 메뉴가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식당 가서 냉면이나 드실라오? 남편의 반응은 구두쇠의 요지부동 집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일하는 오랜 세월 분식집의 배달 음식에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난다고 한다. 요즘 차량 접촉 사고까지 생겨나는 아픈 허리를 허리띠로 고정을 하고 삼시세끼 주방에서 맴돌기는 무리였다. 아침을 먹고 운동하러 나가는 남편을 보고 나는 집에서 점심을 못 챙기니 그냥 밖에서 해결하라고 말했다. 듣는 둥 마는 둥 아무 대답도 없다. 참 야속했다. 그러나 순간 나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기로 했다. 아마 그 사람에게 아내가 고생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밥이 가족 간의 사랑이고 집의 따뜻함이고 고향의 푸근함이었을 것이다. 나는 불편한 허리로 조심스레 점심밥을 짓는다.
마침 밥이 되어갈 즈음 남편이 차가운 공기를 뒤집어 쓰고 집으로 들어선다. 된장찌개, 부추무침, 쇠고기 조림으로 차려진 밥상은 내가 보기에도 한 끼의 식탁으로 꽤 풍성했다. 남편의 얼굴에 말없는 행복의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더니 입장 받고 생각하느라면 생활의 작은 세절에서 정확한 태도로 행복의 징검다리를 거닐 수 있다. 평생 행복이란 만질 수 없는 불투명한 명사를 위해서 당신도 나도 세월의 모든 것을 바쳤으니 적어도 보답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보답에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밥 한 끼이다. 라는 글입니다. 여자로서 너무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아침 식사를 만든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바쁘죠. 네, 그리고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다 집밥으로 챙기는 것도 네네. 굉장히 큰 일이죠. 네, 남편하고 아들하고 떨어져 지낼 때 아침에 우유 한 잔에 샐러드 그리고 계란 하나 뭐 이렇게 드시다가 갑자기 남편이 귀국하면서 삼시세끼 전부 밥상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퇴직하고 나서 제일 힘든 일이 여자들 네. 제일 힘든 일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또 그것도 제 시간에 딱 제 시간에 네네. 푸짐하게 차려서 드셔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여자들은 사실 굉장히 번거로워하거든요. 네네. 아침 간단하게 그냥 계란에다가 우유에다가 빵 한 쪽 네, 가면 샐러드 하나 네, 샐러드 하면 먹고. 충분히 네. 영양은 다 되는데 남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간식이라 생각하지 정식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동포들을 이렇게 제가 여행을 가서든지 어딜 가서 보면은 아침에 근처에서 죽을 사서 드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네, 중국 문화는 아침에 집에서 뭐 이렇게 아침을 해먹고 이런 문화보다 네. 그냥 아파트나 학교나 자기 어제 회사 근처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아침만 운영하는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침 운영한 매장에서 죽이나 아니면 뭐 빵이나 네. 우리가 말하는 그 만두죠. 네네. 죽, 만두 그리고 간단한 그 짠지 요리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아침을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제가 중국에 대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그 죽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빨대 굉장히 넓은 거를 굵은 거. 네, 굵은 네. 거를 해가지고 그냥 죽을 빨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도 차에다가 이렇게 했던 그 계란에다가 그냥 만두를 들고 죽 가지고 학교 와서 네. 교실에서 네네. 후닥도 5분에 10분에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문화가 어떻게 보면 집에서 해먹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럼 네. 교포들도 중국에 살다 보니까 익숙해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네. 근데 사실 그 남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몇 년 만에 집으로 왔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집밥은 참 그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차려 먹기보다는 네. 그냥 대충 먹거나 아니면 시켜서 먹고. 네, 먹고 전번 뭐 점심에 시켜둔 거를 저녁 먹고 또 저녁에 남으면 다음날 네. 대체 먹고 이렇게 그렇죠. 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집에 오면 뭔가 사랑 관심을 얻고 싶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분들 대부분 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관심과 사랑의 척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반찬도 몇 개 접시를 올렸는지 네네. 또 이렇게 국은 어떻게 올렸는지 그 자체가 내가 이 집안에서 위치고 위상이고 네. 와이프가 나한테 대하는 어떤 많은 관심과 사랑의 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혹시 아침에 잘 차려 드리시나요? 저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일찍 일어나면 네. 차리고 일찍 못 일어날 때는 최소 뭐 계란, 네, 계란에다가 뭐 간단한 국에다가 있던 네네. 그 뭐죠 반찬 요리를 하고 시간이 조금 있다 하면 살짝 푸짐하게. 근데 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차리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아침을
좀 간단하게 먹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 데는 좀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침을 좀 푸짐하게 먹고 싶은데 네.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아침에 영양제 있잖아요. 뭐 어떤 야채 샐러드 주스 마시고 네네. 그다음 좀 있다가 뭐 준비하면서 또 계란 하나 먹고 네. 좀 있다가 그다음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이들나 남편은 그런 걸 싫어하죠. 그냥 제대로 앉아서 그렇죠. 잘 차려진 맞아요. 식탁에서.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한 6시쯤에 일어나서 자기 거 준비하고 7시쯤 식사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가족 간에도 뭐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뭐 서로에 대한 좀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안혜원 씨처럼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그리워하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으면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느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어떻게 네. 보면 저희 아버님이 딱 이분하고 같거든요. 네. 아침, 점심, 저녁을 집밥을 꼭 드셔야 되고 딱 제 시간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바빠도 어디에 갔다가 다시 꼭 그 시간에 와서 맞아, 밥을 맞아. 차리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집밥은 제가 생각해도 사랑이긴 사랑이에요. 그렇죠? 네. 네. 여행 스케치가 불러줍니다. 집밥.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리강춘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조선족 학생들에게 사랑을 바쳐가며 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가야 하강반에 자리 잡고 있는 왕청현 춘향진 조선족 학교에는 민족 교육이 사명감으로 조선족 교육 사업에 온갖 정력을 몰부어 가고 있는 한족 여교원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학교의 당정춘 교장이다. 1995년 6월 사범학교를 마치고 지금까지 춘향진 조선족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당정춘 교원은 민족교육의 일편단심으로 전력 투신한 데서 선후하여 연변주 조선어문 선진사업자, 연변주 조선어 강연 2등상 등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랑을 한 몸에 지내고 있다. 대부분 조선족 결손 가정 자녀들이 친척집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기에 성격이 활달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우울하고 괴벽하였다. 당정춘 교원은 결손 가정 자녀들에게 늘 사랑으로 학생들이 얼어붙은 마음을 하나하나 녹여주었다. 부모들이 외국으로 돈벌이를 가고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남자애는 늘 집에 가 거짓말을 하여 외할머니는 교원을 오해하며 탓할 때가 많았다. 당정춘 교원은 노인과 남자에 대한 고가운 생각보다 우선 남자애가 거짓말하게 된 원인부터 상세히 이해한 후에는 그 남자애를 평소보다 더 따뜻이 관심했다. 당정춘 교원이 사심없는 사랑을 담뿍 받은 그 학생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급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학생들이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 그는 늘 여유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 특히 결손 가정 학생들의 심리를 장악해 자그마한 장점이라도 보이면 칭찬을 아끼지 않아 그들에게 용기와 신심을 북돋워 주었다. 당정춘 교원이 부모와 같은 사랑에 받은 수많은 결손 가정 학생이 제 귀도에 들어섰고 마음껏 배움이 나래를 펼치고 있다. 그들이 매 하나의 성적과 진보에 대해 학부모님들은 너무도 고마워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끈질긴 노력과 사업 능력은 사회 인정을 받아 당정춘 교원은 담임교원, 교무주임으로부터 2009년 4월부터는 교장으로 발탁되어 직위가 바뀌었지만 한 인민교원의 긍지와 자랑을 한몸에 안고 교육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 가고 있다. 당정춘 교장은 학부모와 사회의 인정을 받을 때마다 교원 사업이 신선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학부모님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100배로 1000배로 되는 힘을 얻게 된다. 민족 교육 사업에 헌신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며 인생의 목표라고 했다. 네. 당정춘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저희가 걱정할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은 사실 선생님이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선생님들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네네.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그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친척집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한창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인지 아마 이런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딱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고 사춘기를 네. 요즘은 좀 일찍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항이기도 하는데 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필요하는데 학교에서 만약 외면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규도를 벗어나서 더 큰 그럼요. 반항을 하는데 이 당전춘 교원 같은 이런 학교는 결손 자녀를 굉장히 많이 보다듬어 주니까 네.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렇죠. 이런 그 마음의 빈자리를 메꿔주는 일이 어떻게 선생님 한 분의 노력으로만 되겠습니까? 네. 다른 그 주변의 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교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결손 네. 자녀를 보다듬어 주기 때문에 그 학교의 많은 교원과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이게 한국이나 또 타지에 가서 생활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갈라져가 살게 되는 네. 계기가 많은데 만약 학교나 학생이 그 자리에서 건강하고 또 사실 마음이 건강해야 네네. 더 건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욱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네. 사회에도 어떻게 보면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리강춘 선생님께서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더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 전춘하 교수님도 학생들과 늘 교류를 많이 하시죠. 네, 저도 이제 선생님 되고 나서 사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선생님의 한계 의무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사회를 나가지 않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회인이 적합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길에서 네. 조각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다듬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위 분들도 다듬는 걸 같이 도와야 되고 스스로도 내 인내심을 키워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같이 가는 동안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되는 한 수업에도 소통하고 수업 시간에 외에도 저희들 이제 네네. 그 연구하는 시간에 면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충분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사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다면 학생들에게는 바로 그게 빛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명섭이 불러주는 선생님이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여러분께도 이 노래를 띄워주고 싶네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옹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에서 그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중에 하나인 김치, 또 국민 간식 떡볶이까지 배울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2022 봄학기 온라인 한식 강좌를 통해서입니다. 한국문화원은 그 봄학기 한식 강좌를 지난 4일 개강해서 5월 27일까지 총 13주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매월 월별로 주제를 정하고 또 주제별로 다양한 한식 메뉴들을 이제 선보일 예정인데요. 한식을 좋아하는 누구나 수강생이 되어서 이 강좌 기간 동안에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는 요리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문화원은 한식 메뉴와 또 조리법을 소개하는 10분 내외 녹화 강좌를 쉽게 접근 가능한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게시할 예정입니다. 네. 예, 또한 문화원은 사전에 인스타그램 그 이제 Q&A 그러니까 그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요. 네네. 현지인들이 이제 직접 만들고 싶은 한식 메뉴를 이제 물어보았고 또 답변자들이 언급한 한식 메뉴로 이번 봄학기 강좌를 이제 구성하였습니다. 이 3월 주제는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발효 음식인 김치, 그리고 4월의 주제는 이 현지 우리 카자흐 국민들이 좋아하는 한식을 이렇게 할 거고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간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또 이 소시지와 또 떡을 나란히 고전 떡꼬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과 또 소시지에 밀가루 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긴 한국식 핫도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 맛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들 이렇게 강좌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배우고 싶다고 답한 메뉴로 이제 구성한 이번 봄학기 이제 한식 강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시공간에 제약 없이 누구나 강좌를 신청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수강을 신청을 하면 다른 특별한 또 이 이벤트도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우리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이용하여 네.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또 강좌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소시지하고 떡을 나란히 이렇게 차례대로 꽂는 걸 소떡소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만들기도 쉽고 또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소스를 약간 개발한다면 아주 좋은 간식거리가 될 것 같으네요.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봄맞이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최근
아니와 유청소년 창작회관에서 2020년 러시아 다민족 문화유산의 해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봄맞이 체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주최로는 얼마 전에 창설된 사할린 주한국어 교원 창작회 회장 배용희와 안희와 유청소년 창작회관이 나섰고 후원은 사할린 한국교육원이 하였습니다. 이날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창작회관에는 한국 민요, 민속춤 외에도 한국 다도와 떡, 한국 민화와 채색, 창작 모형 등의 발표와 체험 등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이 이 행사에 참가했었는데요. 그분은 곳곳에 공간에서 딱지를 꺼내 딱지치기를 제안하며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다시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딱지를 보자마자 오징어 게임을 기억하는 참가자들의 그 자동적인 반응이 놀라웠답니다. 이 원장님은 다음과 같이 이 행사의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할린에 11개의 한글 학교가 있는데 어쩌보면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라기보다는 한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반이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활발하고 즐거운 사업들이 기획되고 꾸려질 수 있도록 왕성한 한인 문화 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 등을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공간 마련이 참 중요합니다. 풍성한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할린과 각 도시 공간을 이런 문화 체험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인 조직들이 조금만 협업을 더해 나간다면 한인회와 산하 예술조직, 교육원, 타 한글 학교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최근에 안희와 유청소년 창작회관에서 2022년 러시아 다민족 문화유산의 해 기념으로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봄맞이 체험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이 창작회관에서요, 한국 민요, 민속춤, 또 한국 다도, 떡 만들기, 한국 민화, 채색 등 여러 가지 발표와 체험 등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이 딱지를 꺼내자 모든 분들이 오징어 드라마 게임을 생각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할린의 각 도시의 공간을 이런 문화체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사업들이 꾸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니 옷이 그게 뭐야? 내 옷이 어때서? 패딩을 입고 오면 어떡해? 패딩이 왜? 봄이야 봄. 경칩도 지나고 이제 이것이야. 이것인 거 나도 알아. 봄이 왔어도 난 추운데 어떡해. 그렇다고 패딩까지 입고 오면 어떡해? 거기다가 목도리까지? 추운 것보다는 낫지. 이거 얇은 패딩이거든. 아유 창피하니까 저만큼 떨어져서 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패딩하고 목도리 벗든가. 싫어.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데이트할 땐 신경 좀 쓰고 와. 알았어. 근데 넌 옷이 너무 얇은 거 아니야? 난 하나도 안 추운데. 야, 멋부리다가 얼어 죽어. 하나도 안 춥거든. 안 추운데 재채기는 왜 하는 거야? 사례가 걸려서 그래. 그러지 말고 자, 내 목도리 해. 아이 괜찮대도 그러네. 감기 걸려. 하나도 안 추운데 네 정성을 봐서 하는 거야? 그래, 뭐 그런 걸로 하든가.
봄이 됐는데 여자친구가 패딩에다 목도리를 하고 와서 남자친구가 핀잔을 주네요. 봄에도 추운 날이 있는데 추운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긴 하죠. 여기서 말하는 패딩이란 솜이나 동물의 털이 들어있는 겨울철 외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경칩과 청명 사이에 있는 절기를 말하는데요. 24절기 중에서 네 번째 절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봄을 나눈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절기가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봄이 오긴 했지만 이맘때가 되면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오죠. 꽃샘추위를 두고 꽃샘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 2월 바람에 검은 쇠뿔이 오그라진다. 정이월에 대독 터진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인 이 절기는 경칩과 청명 사이에 들어있는데요. 봄의 한가운데로 밤과 낮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고 합니다.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동지섣달, 2번 춘분, 3번 춘향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하긴 이 절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서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농가에서는 논밭에다 비료를 뿌리고요. 물꼬를 손질하는 등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봄보리를 갈거나 집을 고치는 일도 이 절기에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죠. 동포 여러분께서도 봄맞이 준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은 봄맞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봄맞이 풍경이나 봄에 대한 추억을 행복 우체통에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남겨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기록물 중에 보건복제한 얘기 나누면서 고려인들의 노래 사랑하는 마음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진 작가의 얘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 작가 중에 아무래도 대표적인 작가가 한진 작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진 작가가 우연히 기차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그 과정까지 살펴봤었습니다. 한진 작가가 결혼할 당시에 집안에 좀 큰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참 한진 작가는 고려인 2세대 작가로서 1세대 작가들, 1세대 한글문학 작가들의 그 뜻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훨씬 세련되게 발전시킨 정말 가장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정말 이분은 삶이 파란만장했지요. 그리고 이분의 삶에는 우리 한반도의 어떤 분단의 어떤 슬픈 역사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사를 사셨어요. 그래서 참 이분은 늘 존경의 마음과 함께 네. 이분의 삶에 대해서 늘 정말 아픈 마음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결혼할 당시인데 1958년 8월에 러시아의 중부도시 바르나울로 파견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이렇게 표를 사려고 줄을 섰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볼 말이 있어서 같이 줄 서 있는 여인에게 이제 이런저런 걸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 이제 지금의 아내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네. 그분하고 마치 또 동행이어서 같은 지역이어서 가가지고 반년도 안 돼가지고 반년 정도 지났군요. 그래가지고 1959년 이제 3월 26일에 혼인식을 치르는데 그 2달쯤 전에 아주 슬픈 이야기를 소식을 듣습니다.
한진 작가의 그 만누이 동생,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과는 4살 차이인데 한진 작가의 이 만누이 동생 경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25살 나이에 1959년 1월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만누이는 막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그 불과 서너 살 된 그 딸을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목숨을 잃어서 굉장히 그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비통한 마음을 참고 그때 결혼식을 올렸던 거죠. 네네. 한진 작가가 결혼한 후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러시아에서 계속 살면서 활동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진 작가는 이미 학생 시절에 1958년 그 8월에 5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소련에 망명 신청을 했죠. 네. 그러니까 개인 숭배와 개인 그 독재가 판치고 있는 이런 데로는 갈 의향이 없으니까 소련 사회에 남겠다 그래가지고 무국적 망명 허가를 받았던 거죠. 네. 더구나 결혼까지 했고 물론 이 당시에 그 한진 작가를 비롯한 동료들은 소련 사회가 스탈린 개인 우상화를 배겨가고 사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면서 북한도 아마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곧 그러한 자유로운 그 사회가 도래할 걸로 믿고 불과 4, 5년 몇 년간 이렇게 참으면 되고 그때쯤에는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까지 사실은 초기에는 품었었죠. 근데 그게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되고 말았죠. 네. 결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자녀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 한진 작가는 이제 그 아들 그 후손으로 자식 2명을 봤는데요. 네. 결혼을 하고 이제 이듬해 1960년 5월에 이제 맏아들 안드레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6년 후에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맏아들 안드레이는 한진 작가가 작가였듯이 그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 작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진 작가의 아버지 한태천도 일제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희곡 작가였죠. 네네. 그 한진 작가의 아버지 한태천부터 그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그 작가의 피가 이렇게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 안드레이는 소련이 해체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작품 활동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고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서 시사 잡지의 그 편집장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됐지요. 네. 그럼 한진 작가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한진 작가는 사실은 그 일평생 그 꿈이 아버지처럼 본인도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늘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고요. 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허락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바르나울로 파견돼가지고 거기에서 TV 방송 작가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이렇게 습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1960년부터 이렇게 작품을 남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은 그보다 2년 후인 1962년에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본격적인 작품을 투고해서 당선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평생을 작가의 길로 이렇게 뛰어든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투고해서 작품이 처음 만들어진 건 어떤 작품입니까? 그 작품은 이제 1962년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제 그 당시 한진 작가는 러시아에서 생활을 했지만은 네. 카자흐스탄 서부도시 크슬로르다에 우리 고려인들의 유일한 모국어 신문 레닌기치가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썼던 작품 중 하나인 단편소설 찌르렉이라는 그 소설을 네. 1962년에 투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발표가 됐고 그걸로 비로소 등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한진 작가의 그 처녀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레닌기치 그 1세대 그 기자들이면서 작가들한테 대단히 훌륭한 작품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한진 작가도 거기서 힘을 얻고
그래서 작품 활동에 더 매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작품입니다. 1962년에 공식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한진 작가하고 아주 특별한 우정을 나눈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분입니까? 한진 작가는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제 한진 작가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화대학 모스크바에 있는 천연맥 영화대학교 북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10명의 유학생들이 1958년에 북한으로 귀환을 거부하고 소련에 이렇게 망명을 했죠. 그래서 그때 망명했던 10명의 동료들은 정말 이렇게 피를 나눈 그런 동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다 친한 동료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한진 작가는 같은 시나리오를 학과를 다녔던 그 리경진과 허웅배 이제 이 세 사람 다 나중에 이름을 진으로 바꿨죠. 한진 작가도 원래 본명이 한대용이고 네. 그래서 허진, 리진, 한진, 이 문사, 삼진, 트로이카를 형성하면서 이 고려인 사회의 한글 문학을 이끌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허진은 초기에는 이제 작품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는 사회 활동에 더 치중을 해서 작품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리진 작가는 끊임없이 작품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한진 작가와 평생토록 문으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작품을 서로 평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존경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문우였죠. 네네. 자, 오늘은 한진 작가가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여러 가지 주변 얘기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경진 작가와 한진 작가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용필의 친구라는 곡이 떠오르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